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3세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맞이한 건 벌써 15년 전 일이에요. 제 아들 민수가 대학교 동기였던 예쁜 여자애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아들이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더라고요. 명문대 나온 데다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아이를 친딸처럼 대했어요. 제가 워낙 며느리 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가 우리 집에 와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앞장서서 다 해주었어요. 예단도 많이 해주고 신혼집도 전세금 다 제가 마련해 주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아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세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절대 며느리에게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어요. 며느리가 출산휴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원해서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 며느리 집에 가서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었어요. 빨래, 청소, 밥까지 다 해놓고 며느리가 퇴근하면 그때서야 집에 가곤 했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례상 차리는 것부터 음식 준비까지 다 제가 했어요. 며느리한테는 너는 직장 다니느라 힘드니까 그냥 쉬어라라고 했죠. 친척들이 와서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뭐라고 할까봐 오히려 제가 앞장서서 우리 며느리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라고 변명까지 해드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차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손주를 돌봐줄 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이가 울면 달래주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고 이유식을 먹여주려고 하면 어머니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것저것 잔소리만 하니까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겠지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제가 손주를 돌보고 있었는데 며느리 노트북이 켜져 있더라고요. 화면 보호기가 해제되어 있어서 무심코 봤는데 어떤 블로그 화면이 떠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글 제목이 시어머니와의 전쟁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글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오늘도 우리 집에 꼰대 시어머니가 와서 온종일 잔소리였다. 손주 돌봐준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해놓고는 내가 뭐라고 하면 삐진다. 정말 지겹다.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편은 엄마 기분 상할까봐 말도 못하게 한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사진까지 몰래 찍어서 올려놓은 거였어요. 제가 손주 업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또 와서 애 업고 다니며 자기가 키우는 줄 안다는 댓글까지 달아놨더라고요. 아니 제가 정성스럽게 손주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얄미웠나요? 그 블로그를 더 뒤져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명절 때 차례상 차린 것도 시어머니가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나서는 것 같다고 쓰여 있고, 제가 며느리 걱정해서 감기 조심해라, 몸 안 좋으면 병원 가라고 한 말도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언니 정말 고생 많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은 편인가 보다라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를 마치 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까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였어요.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늙은이 주제에 잔소리 지겹다. 남편한테 말해도 엄마 편만 들고. 정말 이혼하고 싶다. 친구가 그래도 애 봐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면 삐져서 더 힘들어라고 답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정성스럽게 돌봐준 게 다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뒤에서 험담을 하나 싶어서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블로그를 계속 읽어보니까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의 블로그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를 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제가 그 블로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먼저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더 자세히 봤는데요. 저에 대한 불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돈은 잘 벌어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남편 불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거겠지 싶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 또 남편 카드로 친구들이랑 놀았다. 남편 몰래 용돈 좀 더 받아야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가계부 관련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남편이 워낙 순해서 돈 관리를 다 내가 하는데 솔직히 내가 쓰는 돈은 남편이 모르게 따로 빼놓고 있다고 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 아들한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 집에 손주 돌보러 갔을 때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화장대에 새로운 화장품들이 계속 생기고 옷장에도 비싼 옷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야, 요즘 새 옷 많이 샀네?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예전에 산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택이 그대로 달려있는 옷들이 몇 벌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 받는 모습도 유심히 봤어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자꾸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였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카드 영수증을 봤는데 노래방, 술집, 카페 영수증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영수증들의 결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이 평일 오후나 저녁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곳들을 다녔을까요? 제가 슬그머니 아들한테 민수야, 며느리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엄마. 요즘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영수증들은 분명히 평일 오후 시간대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블로그를 매일 체크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보니까 실제로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하거나 아예 반차를 내고 친구들과 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인 제 아들에게는 오늘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남편이 워낙 순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 받아내기 쉽다고 쓴 글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걸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아이 DNA 검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며느리 친구가 설마 바람 피운 거 들킨 거야? 라고 묻자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아이가 남편 안 닮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설마 우리 손주가?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런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사실 임신했을 때 좀 복잡했어 라고 쓴 글도 있었고 다행히 남편이 워낙 순해서 의심 안 하네라는 글도 있었어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했을 당시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늦게 알려준 것도 그렇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뭔가 이상했어요. 제 아들과 전혀 안 닮았어요. 처음엔 아이들은 크면서 닮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살인데도 여전히 아들과 전혀 안 닮았어요. 오히려 며느리 옛날 사진에서 본 어떤 남자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며느리 블로그에서 결정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아이 아빠가 양육비 안 줘서 힘들다고 쓴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 밑에 친구가 그래도 지금 남편이 키워주니까 다행이잖아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손주가 정말 제 아들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없었는데 80이 넘어서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DNA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며느리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조사해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 블로그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아이 진짜 아빠가 결혼한다고 해서 양육비 끊길 것 같다고 쓴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남편이 모르니까 계속 속이고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 손주가 정말 제 아들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준 손주가 사실은 다른 남자 아이였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착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걸 밝혀내야 했어요. 그래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며느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정당하게 처리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냈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클라이맥스 부분이에요. 제가 며느리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단순히 블로그 글 몇 개로는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며느리의 금전 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 제 아들이 워낙 순해서 통장 관리도 다 며느리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아들 몰래 며느리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유흥비로 나가고 있었어요. 노래방, 술집, 고급 카페, 심지어 호텔, 스파까지.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요. 제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이렇게 펑펑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따로 만들어 놓은 비밀 계좌였어요. 제 아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열어놓은 메신저에서 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종훈 씨, 우리 애 양육비 언제 줄 거야? 내가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서 애 키우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 남자가 미안, 요즘 돈이 없어서. 그냥 지금 남편한테 받아서 써라고 답하니까 며느리가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대화를 보고 저는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제 아들에게 아이를 떠맡긴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아들을 속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DNA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손주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제 아들과 그 아이는 친부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라고 답했어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는 거실에 대형 TV를 설치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뭐 보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잠깐만 기다려 봐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며느리 블로그 화면을 띄웠어요. 저를 꼰대 시어머니라고 조롱한 글들, 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린 것들, 친구들과 나눈 악의적인 대화들, 모든 게 대형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고 제 아들도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며느리의 금전 거래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제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유흥비로 쓴 카드 내역들, 비밀 계좌로 빼돌린 돈들, 심지어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모든 게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드렸어요. 아이의 진짜 아빠가 따로 있다는 내용, 양육비 달라고 조르는 내용, 지금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 모든 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은 말문이 막히셨고 제 아들은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만 이건 진짜 오해예요. 라고 계속 변명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서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오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게 정말이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며느리가 결국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 너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사기친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애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진짜 아빠한테 가서 키워달라고 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남이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날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가셨고요. 제 아들은 며칠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며느리가 나간 후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놀라워요. 며느리가 나간 지 한 달 후에 제 아들이 새로운 여자분을 소개해 줬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이미 제 아들을 2년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실 민수 씨가 결혼해서 포기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분과 제 아들이 사귀기 시작한 후에 저희 집에 정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제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라 일에 집중 못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새로운 며느리감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예요. 그분이 마케팅 전문가였는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IT 쪽 일을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하고 그분은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80이 넘어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 수제 반찬 판매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며느리감이 온라인 마케팅을 해주고 아들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박이 났어요. 제 손맛으로 만든 김치, 장아찌, 밑반찬들이 온라인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주문 몇 개 받으면 기뻐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수백 개씩 주문이 들어와요. 그 결과 저희 가족 수입이 예전보다 몇 배나 늘었어요. 제 아들 월급에 저희 사업 수익까지 합쳐서 이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전 며느리 소식이었어요. 며느리가 진짜 아이 아빠한테 가서 양육비를 요구했는데 그 남자가 내가 언제 아이 아빠라고 했냐며 발뺌했다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들통났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사기친 것처럼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던 거죠. 현재 전 며느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호의호식 하던 것과는 정반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로운 며느리감과 제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고 올해 진짜 손주를 가질 예정이에요. 이번엔 정말 제 아들을 닮은 손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반찬 사업도 계속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열 계획이에요. 80이 넘어서 사업가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정말 지혜로운 할머니라고 해요. 그때 참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진실의 탐정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